안녕하세요. 라쌤의 책 읽어드림. 오늘은 시민의 교양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최 사장이란 분이 지은 책인데요. 지대 널야로 유명한 그림까지 막 섞어가면서 쉽게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은 주로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최소한의 교양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챕터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의 문제. 자유를 보장하라. 여러분이 그러면 중3, 고3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항상 하는 말이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쿨하게 오케이 인정, 너 집 나가서 내 멋대로 벌어먹고 살아라, 여따 자유하고 여러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엄마는 안돼, 대학 가서 네가 자유로운 시간을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그런 준비하는 것까지 내가 간섭할 거야. 그때까지 용돈과 내가 얻어주는 전세방에서 살아라. 아니면 기숙사를 가라. 이런 식으로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자, 아버지가 소극적 자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어머니의 입장은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국가도 이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자유를 선택할까요? 자, 이 책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유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보다 더 이전이겠죠. 왕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왕정이죠. 그리고 유럽의 중세시대에 가면 봉건 귀족정, 소수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죠. 근대에 오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유럽에서는 결국 부르주아들이 돈을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공장의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1,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합니다. 자유가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현재 우리 위치가 어디쯤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과 귀족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우리는 1, 2차 대전을 휙 건너뛰면서 자유주의 국가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유럽 전체를 보자면 초기 자본주의는 1900 이제 대혁명 이후에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했는데 어마어마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나라별로 그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 대공황이 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수정 자본주의를 자유주의를 택해서 사업을 벌여서 국민들에게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국가의 세금을 풀었고 실업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그 공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를 수정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1, 2차 대전, 즉 제국주의, 독일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같은 나라들과 민주주의 나라를 선호하는 나라들이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그때 결국 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승리를 하게 되죠.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그 이후에는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이 대부분 민주주의 공화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도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누어졌었어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는 소련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점차 쇠퇴해 가면서 공산주의는 유럽에서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프랑스는 아직 공산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에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이나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은 자유주의 위주로 좀 더 기업이나 이런 것의 자유를 더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해서 신자유주의 국가의 그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목상으로는 모두가 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그냥 전체가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국가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좀 더 개입을 해서 중요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간 나라들, 즉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 그런 나라들이 집권을 많이 한 나라들이 이쪽에 있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고 자유당이나 공화당 같은 이름을 쓰는 정당들이 계속해서 많이 집권한 나라들이 한국, 미국, 일본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쪽 나라들은 자본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반면 위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복지가 발달하고 대신 어느 정도 복지가 진행되고 나면 경제가 힘들어지는 경향도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자유당이 계속해서 집권한 나라고, 미국은 중도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왔다 갔다 한 나라, 한국은 자유당 위주의 정당들이 계속 집권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는 중도 정당이 몇 번 집권한 적이 있는 나라죠. 영국은 처음에는 노동당이 발전했지만 추후에는 노동당보다는 보수적인 자유공화당 쪽이 더 많이 집권하는 이런 식입니다. 물론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이 거의 집권을 많이 해서 지금의 나라들은 세금이나 집권당을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쪽은 자본의 자유가 많이 발달된 나라들, 위쪽은 국가의 개입이 심하게 된 나라들, 세금은 높고 세금은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소극적 자유 위주로 경제 정책을 많이 운영한 나라에 속하는데 소극적 자유의 극단적인 경우는 야경 국가고요. 세금과 복지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낮아요. 대신 시장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 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경제체제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지는 좀 없고 세금도 낮지만 기업을 위한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세제 혜택을 줘서 다양한 영리병원이나 기업들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나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헌법 119조의 2항에는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소득 분배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몇 정부들은 복지국가 정책을 많이 쓰고 세금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복지를 더 해야 한다. 고교 무상화 이런 거요. 그리고 정부의 개입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제한해서 이런 기업에다 규제를 하는 것도 이런 복지 정책의 일환이고요. 이런 나라들은 주로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북유럽의 국가들은 70년대 사회정당들이 집권할 때 대부분 그 나라 전체의 목표가 완전 고용이었어요. 그래서 실업자가 막 생기면 실업수당을 많이 주고 아니면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어서 정부가 만들어서 고용시키고 그랬죠. 이런 나라에서 성공하는 법은 이 책에서 부동산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책의 주인공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런 나라에서는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잉여 노동 생산물을 받아들여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건물주 A씨는 집을 2,000채 이상 소유하고서 한 달 월세가 막 10억이 넘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재할 것이냐? 아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으니까 자유를 보장하라. 너희들도 현명한 투자로 성공하라. 이런 종류의 자기 개발서나 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북유럽식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많이 집권하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대해서 숙고할 기회가 없고 보수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 노동 소유 독점을 제한하고 복지 정책에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게 이쪽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옹호하는 쪽에서의 주장입니다.
자, 한 방에 정리를 하면 무능하면 좀 굶어도 된다 하는 게 소극적 자유.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경제대통령, 국가 경제개발, 공짜밥 퍼주기 안 돼. 그리고 세금은 낮아야지. 다 세금으로 다 뜯어가냐. 기업을 보호해라. 기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세금은 어디서 걷어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겠습니까? 주로 술값, 담배값, 기름값 이런 간접세를 통해서 세금을 확충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걷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소극적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을 기업이든 개인이든 똑같이 보는 것이죠. 적극적 자유는 좀 무능해도 모두 인간이라고 봅니다. 복지 정부를 두고요. 고교 무상교육, 연금법 시행,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국민 기본수당이 지급되곤 하는데 이런 정책들이 원래는 신자유주의 정부들이 쓰지 않는 아주 질색을 하는 정책이었는데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미국, 한국 같은 나라들도 지금 국민 기본수당을 막 지급하고 있죠.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경제개발과 무기 구입, 이런 경제성장, 부자나라, 기업감세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현재 세계 1위의 삼성, 현대, 애플, 혼다,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1위 조선업이 우리나라죠. 이런 기업들이 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북유럽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는데 세금을 주로 무상교육, 국립대학 무료 이런 것들에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기본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비를 많이 지급합니다. 아동을 놓으면 아동수당을 주고 학교를 가면 또 등록금 주고 병원도 공짜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요 휴무 노동자를 놀게 하는 거죠. 이거를 시행한 정당도 중도 정당인 민주당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느냐 아니면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과거의 여러 대통령들이 규제 완화라고 하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여객선의 설령 배를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줬어요. 이게 규제 완화입니다. 혹은 아무렇게나 써라 이런 게 규제 완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규제를 하네요. 15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30년이 됐으니까 일본에서 15년 쓰고 버려야 되는 배를 우리가 수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2009년부터 이 15년 이상 된 일본 배를 수입해서 수백여 원의 경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들의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마음대로 해고도 할 수 있게 하고 봉급을 마음대로 줄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경제 효과가 나타나서 혹은 문제가 생기면 공적 지원, 세금을 기업들에게 나눠주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현재 세계 1위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씁니다. 반면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최저시급을 낮춰서 주는 것을 규제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도록 노력하고 혹은 노동자들의 그 휴식 시간이나 토요 휴무 시간, 일요 휴무 시간 이런 것을 보장해주고 그걸 어길 시에는 2배, 3배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복지에 대해서 보자면 이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복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위험하게 바라보고 복지를 높여서는 국가가 망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 노동당이 이제 노동자들의 실업 수당이나 보조 수당 같은 것이 너무나 높아서 영국이 세계화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간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노조를 탄압해서 그런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정책을 사용했었습니다. 과도한 복지가 국민을 게으르게 한다. 경제 위기를 부른다.
공짜 밥 주면 안 된다. 연금 퍼주다가 IMF 맞는다. 그리스처럼. 그리스는 심지어 실직자들에게 90%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기도 했었다 그래요. 지금은 아니지만 물론 이때 그 시기에 그리스의 정부는 사회당들이 집권했었겠죠. 자, 반대로 복지를 확대하는 사회주의식 사회정당들이 들었으면 그쪽에서의 주장을 보면 한국은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받는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을 보면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시절에 이 비슷한 정당들입니다.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았죠.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와서 다양한 이런 사회안전망과 기초생활보호제도, 노인 돌보미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복지 지출이 2배로 늘어서 6, 7%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때 늘어났던 복지 정책에 의해서 6, 7%대가 유지가 되겠죠. 이런 정권에서는 대기업만 봐주다가 IMF 맞았다라는 게 이런 정책들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이 책의 저자는 세금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을 쓰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보수고 이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발전하자고 얘기하는 것이 진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 10몇 년 동안에 이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금, 내가 대통령이 됐다. 세금을 높일까 낮출까? GDP 세율을 보면 칠레가 20% 가장 낮고 OECD 중에 한국이 24%고 OECD 평균은 34%, 덴마크는 56%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금을 높일까? 복지를 높일까? 아니야. 지금도 심해.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낮춰야 한다. 두 가지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GDP 복지를 보면 한국은 10% 정도 되고요. OECD의 절반 정도 됩니다. 평균에. 자, 누가 세금을 많이 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월 수입이 125만 원이라면 현재 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 수입이 2천만 원이라면 44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요. 이것이 누진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연 5천만 원의 수입을 내고 있는 노동자라면 6%는 6%를 내고 11%는 27%를 내고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결국 67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4,3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월 수입이 125만 원인 사람들의 세금을 높일 것이냐, 이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부자를 더 증세합시다 라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상위 10%가 한국 소득의 45%를 다 가져가. 프랑스는 33%밖에 안 가져가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잘 안 걷으니까, 보유세가 1%도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즉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물려라 라는 게 부자 증세를 하자는 사회주의 정당 쪽의 주장이고요. 아니다, 국민 전체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걷자, 즉 간접세를 높이고 기업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걷다 보면 이 프랑스처럼 기업들이 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부자가 뭐 죄냐, 간접세를 올려서 국가를 운영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세금 정책은 어땠을까요? 현 정부 2011년, 2020년, 2010년 이후를 보면 갑자기 2012년부터 기업의 세금 비중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술, 담배값, 즉 일반인 세금이 높아지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하죠. 주권자인 우리들이 감세를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서 그분이 대통령하고 그분이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에 이런 그래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렇게 현대, 기아와 같은 삼성 이런 회사들의 매출이 이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도 좋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런 정책을 쓰는 정부의 주장이죠. 자, 그럼 한국 기업의 세계적 성장 신화를 보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은 10대 기업 매출은 이렇게 2010년 전후로 해서 막 늘어나요. 그러면 고용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아니죠. 규제를 완화했으니까 정규직 고용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을 고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 자체가 좋아지진 않지요. 기업이 발전하는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선택할 것이냐가 바로 대통령이 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그 정당들은 대부분 아주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중도적인 입장의 정당들이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뭐 IMF 맞았을 때를 빼면 다 그냥 5% 미만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 압도적으로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중도 성향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최저임금이 더 많이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선택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투표로서요. 증세를 할 것이냐, 감세를 할 것이냐, 기업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냐, 최저시급을 높일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해야 하죠. 자, 두 번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하려면 정말 좋은 직업이 있고 아주 힘든 직업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업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최고의 우리나라의 좋은 직업은 건물주가 되는 거야. 아니면 투자에 성공해서 투자자가 되는 거지. 신자유주의에서 좋은 것은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들에게는 감세 혜택까지 줘요. 정부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많이 불려서 우리나라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보면 어느 노동자, 투자에 실패한 노동자는 한 달 내내 일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동한 날보다 은행에 융자금 내야지, 세금 내야지, 회사에다가 좀 줘야지, 뭐 이런 것들, 방 빌렸으니까 월세 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세금을 이 노동자에게는 뭔가 혜택이 더 주어져야 된다는 게 이쪽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돈. 자, 여러분이 지금은 노동자일지 모르지만 조금씩 쪼개서 투자를 하면 여러분도 투자자가 될 수 있어. 주식 잘 사면 부자 될 수 있죠. 그래서 너도 투자자다 라는 게 신자유주의 정부의 입장이고, 사회주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너는 그냥 노동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봉급 인상이나 휴가를 확대하는 것에 신경을 써서 행복을 찾아라 라는 것이 이 노동자를 옹호하는 쪽 정당들의 입장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학교에서 느끼죠. 소득 상위 0.01%가 막 12억 원 이상의 돈을 가져갑니다. 1년에. 그런가 하면 5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죠. 이건 201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한 1,500 정도 올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해야 세계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왼쪽의 입장이죠. 경쟁이 결과일 뿐이다. 1%를 본받자. 그런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경제 정책은 바꿔야 된다. 사회와 정부의 책임이 있다. 바꿔라 라는 게 진보적 입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인서울 2등급 해야 수능 11%죠. 2등급이 인서울하고 그대로 이것이 경제 봉급으로 이어져서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20만 원 수준의 봉급에서 시작을 하죠. 뭐 한 200 정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의 정책을 옹호하겠습니까?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이런 입장이죠. 너네가 비정규직이 되라고 했느냐, 너네 책임이다라는 입장과 비정규직은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을 적게 받고 있으니까 잘리면 더 위험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자를 거면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그렇게 줄 것이면 대신 임금을 더 많이 줘라. 언제 잘려도 좋게 라는 게 현재 상태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입장, 즉 진보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시민의 의무는 뭐냐? 시민에 의해서 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신이 자본가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노동자이든 간에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하면서 사회 전체가 잘 굴러가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요 정도의 교양은 최소한의 교양으로 갖춰야 된다. 즉 세계를 단순하게 이해해라. 헷갈리지 말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차등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있어요. 자, 노점삼이 불법이면 강제 철거를 해도 된다라는 게 차등적 신자유주의 정부의 입장이고, 파업이 불법이고 혹은 도로를 함부로 점거했다면 경찰이 진압해도 된다. 왜? 법대로 능력대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입장이고,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은 아니다. 너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전부 뭔가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런 노동권, 파업권을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평균적 정의의 입장입니다. 자, 이 책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면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요번에 코로나 스타일도 잘 적응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신자유 정도는 아니고 선생님이 볼 때는 세금은 20%대지만 조금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진보적인 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것이 진보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보수이지만 이 사회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 북유럽의 국가들은 보수가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오히려 진보가 자유주의 정책을 써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이런 운동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 나라에서는. 자, 자유주의 정책을 쓰는 정당들은 공화, 자유, 보수 이런 이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쓰고요. 그 다음에 중도적인 정당들은 자유민주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이런 민주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당, 사회당, 진보당 등의 이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민주시민은 최소한의 교양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투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헌법 119조 1항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통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그 입장 그대로 보수를 유지하시면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경쟁이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세계화가 되고 복지보다는 민영화가 되고 세금은 낮아질 것입니다. 아니다, 바꾸자라고 한다면 경제민주화, 모두가 좀 더 수입을 늘려야 한다.
라는 2항에 입각한 국가 개입을 통한 행복을, 이런 평등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이나 복지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면 진보 쪽의 입장을 동의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국민이 바로 시민이고, 시민이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